오늘 낮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다가 나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꽃바구니 카드를 보았다. 카드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술 잘 끝나서 다행이에요.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김수현. 내 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방금 전에 남편에게 내 왼쪽 콩팥을 내주고 퇴원하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다. 나는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잡았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병원 로비를 가로질렀다. 남편이 투석 대신 이식을 받게 된 건 지난달이었다. 집안 누구도 헌신을 말로만 하다가 실제로 나선 사람은 결국 나뿐이었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아무도 모르게 부서지는 사람이었다. 카드를 찍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만 더 확인하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내 속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부터 내 삶은 다른 모양이 된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은 봄 햇살로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잿빛으로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술한 사람이 왜 그리 늦었냐고 물었다. 나는 웃는 얼굴을 애써 만들었다.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울렸다.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내 몸 어딘가가 비어버린 자리보다 더 큰 구멍이 마음 한가운데 생겼다. 나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약을 챙겨 먹고 혼자 시장을 걸었다. 평소처럼 콩나물과 미나리를 샀다. 상인은 내가 수술했다는 소문을 듣고 힘내라고 덤을 얹어 주었다. 사람들의 온기가 고맙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집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다시 얼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며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지만 휴대폰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나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다는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복하는 동안 음식은 싱겁게 먹자고. 면역 억제제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추자고. 다음 주 외래 예약은 내가 같이 가겠다고.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나는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랍에서 병원 영수증 묶음을 정리했다. 접힌 종이 사이에서 예약증 하나가 떨어졌다. 종이에는 낯선 카페 이름과 시간 메모가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병원 진료와는 상관없는 장소였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숨이 가빠졌다. 모든 것이 우연이길 바랐다. 그러나 우연히 이렇게 가지런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약봉지를 정리하고 세탁기를 돌렸다. 일상의 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드럼이 돌며 물살이 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날짜를 셌다. 메모에 적힌 시간까지 나흘 남았다. 그 나흘 동안 나는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내 질문은 하나다. 내가 누구에게 콩팥을 내줬는가? 남편에게였는가? 아니면 남편의 다른 사람에게였는가? 답을 들을 준비를 하며 나는 잠을 청했다. 꿈은 오지 않았다. 메모에 적힌 날이 왔다. 나는 평소 입던 베이지 카디건을 걸치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다. 시계 초침이 5바퀴를 돌고 문이 열렸다.
긴 코트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목에는 병원 명찰끈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다. 곧이어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렸다. 내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소리로 변했다. 나는 침착하게 물컵을 들었다. 둘은 꼭 붙어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남편의 어깨가 편안하게 내려갔다. 여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병실에서 환자에게 해주는 위로의 웃음과 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앞에 서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술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구나. 간호사님. 여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의 숨이 엇갈렸다. 나는 묻지 않았다.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나는 단지 내 목소리로 결론을 말하고 싶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몸에서 꺼낸 콩팥 값으로 당신들이 웃는 자리는 오늘로 끝난다. 남편이 무언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늘 여기까지 듣는다. 나머지는 문서로 이야기하자. 나는 계산대에 가서 내 커피 값을 지불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목을 한 번 길게 늘려 숨을 들이켰다. 내 등 뒤에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앞으로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변호사 사무실 전화를 검색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번호는 또렷했다. 나는 짧게 상담 예약을 잡았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한숨을 내쉬고 사실을 말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다고, 남자는 아파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내 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슴 속 통증이 또렷해졌다. 수술 부위의 묵직한 당김과 마음속 뜨거운 통증이 겹쳤다. 나는 약통을 열어 면역 억제제를 꺼냈다. 시계는 정확히 밤 9시를 가리켰다. 의사가 말하길 공여자도 며칠간은 통증 조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약은 내 몸의 통증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하지만 관계의 통증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 콜센터 팀장은 내 건강을 먼저 걱정했다. 목소리 끝이 따뜻. 나는 그 온기에 잠시 기대었다. 변호사 사무실 상담실에서 나는 증거가 많지 않더라도 상대가 인정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몫의 삶을 지키는 절차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내 과거와 결별하는 느낌이었다. 저녁이면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라고 상담이라고 몸이 답답해서 바람 쐬고 왔다고 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기록은 내 편이 될 것이다. 기록은 감정보다 오래 버틴다. 며칠 뒤 병원 정기 검진에 혼자 갔다. 체혈실 냄새가 나치겄다. 대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내 앞을 멈췄다. 낯익은 흰 가운이었다. 김수현이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과는 공기보다 가벼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들 사이에서 하라. 내게는 치료 계획만 정확히 전달해 달라. 나는 간단히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수간호사가 나타나 그녀를 불렀다. 나는 번호표가 불리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료실 의사는 공여자 회복 수치가 양호하다고 했다. 수술 후 우울감이 올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와 짧은 햇빛 산책을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혹시 상담을 병행해도 좋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나는 기억해 두겠다고 답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이마를 데웠다. 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잠시 후 답이 왔다. 바쁘지만 시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 한 문장이 내 안으로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저녁에 집에 오니 남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무방비했다. 나는 담요를 덮어 주고 부엌에서 국을 데웠다. 식탁 위에 2개의 그릇을 놓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남은 마음이 나를 계속 갉아먹는다면 그 마음마저 놓아야 한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앉았다. 식탁 불빛이 찬란하게 내 손등을 비췄다. 주말에 아들이 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억지 미소 대신 진짜 미소가 나왔다. 아들은 조용히 나를 안았다. 살이 빠졌다고, 얼굴빛이 덜 좋아졌다고, 밥은 제때 먹느냐고 잔소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국을 먹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나는 카페에서 본 장면을 짧게 말했다. 아들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엄마,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 몸을 먼저 챙기자. 아들은 병원 임상심리 상담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법률 절차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들리는 기척만 있었다. 아들이 돌아가는 길에 말했다. 내가 엄마 편인 건 변하지 않아. 나는 그 말에 오래 매달렸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나왔다. 그는 눈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이다. 최대한 서로 상처 덜 받는 방식으로 끝내자.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잘못했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내 대답이었다.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흰 봉투를 쥐자 손바닥에 땀이 났다. 서류는 차갑고 정확했다. 날짜, 시간, 장소. 나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직장에서 복귀하니 동료 경미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팔을 잡았다. 괜찮냐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잠은 자냐고 묻는다. 나는 웃었다. 하루에 3번은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미는 자신의 언니가 이혼을 겪으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록과 상담, 그리고 신용관리였다고 알려주었다. 카드 한도와 자동이체 목록을 점검하라고, 공동명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신용정보에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저녁에 나는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차례대로 펼쳤다.
남편 명의의 결제 알림을 보며 숨을 고르며 체크했다. 이름 모를 레스토랑과 선물 결제가 일정 주기로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날짜를 표로 만들었다. 표는 감정을 빼고 사실만 남겼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표를 파일로 저장했다. 파일 이름을 단순하게 지었다. 나의 내일.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조정 당일 법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기류는 무거웠다. 남편은 파리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김수현은 보이지 않았다. 조정위원은 침착하게 질문했고 우리는 차례로 대답했다. 나는 생활비 분담의 내역과 의료 관련 사실을 담담히 설명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정실을 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병원 수간호사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병동에서 알게 되었다고, 앞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늦겨울 햇살이 흔들렸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교차했다. 저녁에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앞으로 병원 일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더 이상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건강만 챙겨라. 그 한 줄로 내 마음속 마지막 실이 끊어졌다. 밤이 깊자 갑자기 울음이 치밀었다. 나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머리가 맑아졌다. 나는 한 줄을 공책맨 앞에 적었다. 나는 오늘 나를 지켰다. 그 문장이 내게 큰 숨을 선물했다. 봄비가 내렸다. 빗방울은 지붕을 두드렸고 나는 그 소리를 배경으로 부엌에서 미역을 불렸다. 수술 후 영양관리를 배우며 적어둔 노트가 옆에 펼쳐져 있었다. 단백질이 지나치면 안 되고 수분 섭취 시간을 나눠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선택의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아침, 점심, 저녁, 약, 물, 가벼운 걷기. 나는 생활을 되찾고 있었다. 그런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거부 반응, 의심으로 재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방문 여부를 묻는 간호사에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이지만 현재 절차 중이라 직접 연락은 자제하겠다. 필요한 의료 동의는 시어머니에게 받으시라고 안내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얼었다. 창밖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비와 겹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연습을 나는 오늘도 했다. 그 경계 위에서 서 있으니 조금은 덜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울먹였다. 내가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어머니와 남편이 상의하시고 저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저녁에 아들이 다시 연락했다. 엄마, 힘들면 잠깐이라도 내려와.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며칠 쉬면 어떠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말에 내려가자. 나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을 접었다. 티셔츠, 바람막이, 약봉지, 노트.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이 집의 공기와 이별을 준비하는 냄새가 서서히 방 안에 스며들었다.
밤의 거울 앞에서 나는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알고 보니 내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내일의 나를 믿어보기로 했다. 믿음은 무료지만 가장 값진 자본이었다. 주말 KTX 창가에 앉았다. 선로 옆 유채꽃이 스쳐 지나갔다. 기차는 내 마음보다 빨랐다. 역에 도착하자 아들이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다.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우리는 작은 횟집에서 따뜻한 매운탕을 시켰다. 아들은 나를 데리고 바닷가 아파트를 보여주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과 좁지만 정갈한 주방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바다를 오래 바라봤다. 물결은 쉬지 않고 밀려왔다. 나는 깨달았다. 상처도 물결처럼 온다. 밀려오고 서서히 물러가고 또 온다. 그러나 언젠가 간격이 넓어지고 결국 잔잔해진다. 밤에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합의서에 건강 관련 항목을 꼭 넣자. 공여자 정기검진 비용과 일시적 소득 공백에 대한 보조를 문서로 남기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은 변하지만 문서는 남는다. 그 밤 나는 깊게 잤다. 바다 소리가 나를 재웠다. 서울로 돌아오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정은 타결 직전이었다. 상대가 재산 분할 비율과 위자료 일부를 받아들였고 나는 의료 관련 조항을 추가로 요청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로 서운함을 쏟아냈다. 남편은 문자를 보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집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나는 짧게 답했다. 필요하면 열쇠를 두고 가라. 밤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소리 없는 클릭이 결정의 소리로 들렸다. 다음 날 회사 복귀 첫날이었다. 동료들의 눈길이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평소처럼 헤드셋을 쓰고 첫 통화를 받았다. 고객의 목소리, 접수 번호, 해결 절차. 나는 다시 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 쉬는 시간에 경미가 따뜻한 고구마를 건넸다. 달큰한 향이 목으로 내려갔다. 나는 웃었다. 내 일상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내가 잠시 놓았을 뿐이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나는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조금 지쳤지만 분명하게 살아 있었다. 이삿짐 상자가 거실을 메웠다. 남편이 자신의 옷과 책을 챙겼다. 우리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그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떠난 자리가 고요로 가득 찼다. 그 고요를 깨며 전화가 울렸다. 병원 수간호사였다. 김수현이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떠난 사람의 소식이 내 삶을 흔들게 두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먼지를 털었다. 오래 쌓인 것들이 햇빛 속에서 흩어졌다. 새 공기가 들었다. 집이 조금 넓어졌다. 내 마음도 조금 넓어졌다.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들고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내 이름 옆에 새로워진 상태가 적혀 있었다. 이혼. 그 단어는 차갑지만 동시에 해방의 온도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은행에 들러 자동이체를 정리했다. 공과금 명예, 휴대폰 요금, 보험 수납. 점원은 친절했다.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점원을 떠나며 인사를 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후에는 병원 상담실을 찾았다. 심리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지 않고 말했다. 상담사는 내 말 끝에 3가지 실천을 제안했다. 첫째, 규칙. 둘째, 기록. 셋째, 관계의 선택. 매주 같은 시간에 걷고 하루 한 줄의 감정 기록을 남기고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그 3단어는 길지만 단순했다. 집으로 돌아와 캘린더에 걷기 시간을 적었다. 알람을 3개 맞췄다. 내 삶의 장치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며칠 뒤 아침 공원이 상쾌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 뒤꿈치가 땅을 밟는 감각을 의식하며 호흡을 정리했다. 길가에 개미취가 피어 있었다. 작은 꽃이지만 고개를 바로 들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동네 시장에서 멸치를 샀다. 집에서 멸치국수를 끓였다. 식탁에 혼자 앉아 국수를 후루룩 넘겼다. 뜨겁고 담백했다. 갑자기 울컥했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말라서가 아니라 눈물 없이도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이었다. 점심 후 나는 잘게 접어둔 판결문을 서랍 제일 뒤에 넣었다. 그 위에 새로운 노트를 올려두었다. 표지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의 좋은 것. 첫 장에는 짧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국수를 끓였다. 오늘의 나는 맛을 느꼈다. 오늘의 나는 걸었다. 3문장이 하루를 지탱했다. 한 달 뒤 회사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 고령 고객 응대와 금융피해 예방 교육이었다. 강사는 계좌, 이체 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설명했다. 나는 집중해서 들었다. 나이 든 이웃들이 쉽게 속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쉬는 시간에 동네 경로당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다.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 덜 아프게 닿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회복이라고 믿었다. 저녁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들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었다. 엄마, 표정이 좋아졌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멀었지만 길 위에 올라섰다. 아들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화면이 따뜻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초여름 바람에 커튼이 나풀거렸다. 내 안의 공기도 함께 흔들렸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함의 병원에서 온 안내장이 꽂혀 있었다. 공여자 정기검진 일정이었다. 나는 날짜를 확인하고 표정 없이 종이를 접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피검사를 마치고 복도를 걸을 때 반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쳤다. 남편이었다. 그는 마스크로 반쯤 가려졌지만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먼저 고개를 숙인 건 남편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놀랍게도 마음은 조용했다.
있었다. 나는 말했다. 건강하기 바란다. 그리고 각자 잘 살자.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등으로 걸어갔다. 복도 위 빛이 길었다. 그림자도 길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결국 뒤에 남았다. 우리는 앞으로 갔다. 겨울 초입, 자원봉사 첫날이었다.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리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어르신들이 모였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단했다. 내 이야기를 생략 없이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핵심만 말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관계가 우리를 다치게 할 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교육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깃털처럼 가볍지만 포근한 온기가 전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눈처럼 부드러웠다.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래 들었다. 봄이 또 왔다. 나는 오전 햇살 아래 공원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충격으로 시작된 내 이야기는 고요로 이어졌다. 끊어내고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나는 나를 배웠다. 마지막으로 나는 노트의 첫 장에 적어둔 세 단어를 다시 읽었다. 규칙, 기록, 선택.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물을 나누어 마시고 걷는다. 나는 하루 한 줄의 감정을 기록한다. 나는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선다. 이 세 가지가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의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좋아하는 멸치국수 먹자.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오늘은 멸치를 더 볶아서 깊게 우려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문득 거울이 보고 싶어졌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나였다. 상처는 내 일부가 되었지만 나를 정의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냈고 앞으로도 잘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듯 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따뜻한 집 온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오늘도 나를 살았다.